예,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연휴 바로 직전. 메리 추석. 뭐 그런 날이고요. 메리 추석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되게 보면은 올해는 고향에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 일상생활에 우울감을 더 오게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어쩔 땐 명절이 참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또 막상 다 안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이래서 뭐 고향 못 가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 어떤 뭐 그런 이야기는 있다가 얘기하시고 방송 전에 코로나 상황 좀 의사쌤 나오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오늘 확 줄었습니다. 오늘 38명, 국내 확진자 23명입니다. 그리고 전날 50명이었고요. 추세는 확실히 이번에 그 광복절 이후에 개천절 여기까지 지금 아주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특별 담화문까지 발표하시고 할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신천지 때 한번 대확산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 100명 이하로 오는데 46일을 걸렸는데 우연인지 그 정말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 광운발 대확산이 다시 퍼지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또 46일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만일 이번 추석 연휴 때 무슨 또 개천절 휴일 때 집회를 해갖고 다시 확산시키면 아마 국내에서 거의 폭력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조심조심 하면서 다들 그 아주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PD님 마이크 소리 이상하다고 확인 테스트 안 들린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아직 본방송 아니니까요. 본방송 아니고 예비방송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소리가 잘 들리시면 방송이 잘 되다가도요 희한하죠. 바로 전 방송이 있었는데 방송이 잘 되다가도 소리가 또 안 좋아지는 음향이 이상하다고 차분하게 하십시오. 지금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여러분들 반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 들린답니다.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적으세요. 1번 들리신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가시죠. 나 진짜 이 마이크지 확 이제 이게 또 우리 유튜브 방송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연휴만 잘 견디면 이제는 완전히 컨트롤하게 안전기로 접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친한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없이 급하긴 하지만은 이 추석 연휴 앞뒤로 이제 연달아서 지정하게 된 것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이 추석 연휴를 옮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게 그 공무원 근무에 관한 법을 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라 했는데 뭐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 연휴를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뭐 연휴를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조심을 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명절 때 참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명절을 내려가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어쨌건 전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대개 보면 뭐 예를 들어 정부를 못 믿게 되면 있잖아요. 모르겠다 하고 다 내려가고 이런 분위기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도우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부로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 넘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400명 조금 넘고 있는데 뭐 아무튼 대한민국 방역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노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7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 시대의 의인 위에 입고 계시는 자켓이 탐나는 남자, 뭔가 부자 같은 남자 이상구
복지권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뭐랄까요, 온화한 미소와 화려한 미모를 자랑하시는 우리 주혜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 교수님, 주 소장님을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앞뒤가 똑같은 교수님이신데요. 주 교수님은 77년도에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주로 정신간호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임상 간호사로서 서울대병원에서 18년 동안 일하셨는데 그 대부분을 이제 정신과 병동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성인정신과 병동하고 소아정신과 병동을 따로 운영하는데요. 하여튼 임상 간호사를 일하시면서 이 간호사, 특히 정신과 간호사들 위한 정신간호 분야회라 하죠. 이게 이제 지금은 정신간호사회입니다. 그것을 조직해서 초대 회장을 맡으시고 우리나라의 정신간호학을 그야말로 이끌어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신간호학 하면 이게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들어봤어도 예. 전문 간호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를 한 게 요즘은 약물 치료가 많이 대세가 되긴 했지만은 그 상담 치료도 있고 또 그 밀류 세라피라서 환경 치료도 있고 작업 치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인데 그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돼 가지고 이 같이 치료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신 전문 간호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교수님이 20년 가까이 임상 간호사를 하신 다음에는 갑자기 또 이제 교수로 변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77년도 간호대를 졸업했다 했는데 97년도부터는 이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에 재직하면서 또 23년 동안 간호사들 양성하시고 올해 이제 정년퇴임을 마치셨는데요. 또 교수로 계실 때는 그냥 간호대 교수만 하신 게 아니고 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임상 간호사나 간호대 교수 자격이 아니고 이 작가로서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음극장, 또 여성은 어떻게 이혼을 결정하는가, 성찰을 통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 이런 여러 책을 내신데 특히 최근에 마음극장이라는 책 그 이후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출간하시면서 이 심리학과 정신간호학 분야의 전문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데 현재 하시고 계신 일은 마음극장 심리코칭연구소의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야, 이 책이 자체가 교수님하고 닮았어요. 색상도 그렇고 분위기가. 예, 되게 닮았어요. 네. 카톡 프로필도 책 그 표지로 쓰셨더라고요. 분위기 되게 오묘하시다. 예. 딱 만나 뵈는데 예. 뭔가 이렇게 뒤에 오로라 같은 게 보이는. 그렇죠. 와우.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은 젊어서는 프랑스 여배우가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요? 프랑스의 그 여배우라고 해서 저도 오래된 배우라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교수님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제 젊었을 때 별명이 주드리 헵번이라고. 아, 주드리 헵번. 네네. 감사합니다. 미국이네요. 네. 사실 요즘은 네. 이게 예전에 없던 분야에 가깝잖아요. 몸만 아팠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마음의 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지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네. 사실 정신은 뭐 의사도 그렇고요. 네. 간호사는 더더군다나 조금 찬밥, 네. 약간 마이너리티에 네. 들어가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몸과 마음이 뭐 같이 이어져 있고 예, 마음이 곧 또 몸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좀 각광을 받는 그런 과가 그렇죠. 아닐까. 예, 의사들은 사실 상한가를 치죠. 왜냐하면 응급도 별로 없고 네, 좀 덜 고달파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면 보통 예전의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왜 그걸 못 견뎠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은 치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것이라고 예. 저는 보는데 자 이런 방송 출연해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유튜브는 처음입니다. 주로 그렇습니까? 공중파에는 자주 나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 방송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하는 쪽에 예. 자 새날 가족 되심을 환영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마음극장이라는 표현, 저는 진짜로 예. 존재하는 극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사실상 교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그렇죠. 네. 마음극장이 뭡니까? 마음극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이제 사실 우리 선생님 정신과 폐쇄병동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네. 사실 정신과 폐쇄병동은 감옥만큼 일반인들이 들어가 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신과요? 네. 정신과. 정신과 병동. 정신과 환자. 네. 그러면 뭐가 어떤 분위기가 생각나세요? 화기애, 그러진 않죠. 낭만적. 왜 강제입원이란 단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환자들이 굉장히 난폭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서운 곳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20년 가까운 그 간호사 생활 중에 이제 16년을 정신과에 있었는데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병동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런데 여전히 제가 정신간호를 시작할 때나 끝나는 이즈음에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별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다 잘못 알려져 있다는 언론에 거죠. 또 나올 때는 안 좋은 쪽만 나오니까. 네, 뭐 죽였다랄지 네. 폭력을 휘둘렀다랄지 그런 안 좋은 소식들만 하기 때문에 상상이 이제 무서운 쪽으로만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만 생각하는 정신과 병동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극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있는 그곳이 마음극장, 극장이 이제 무대라고 친다면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배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치료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극장 책에서 일부에서는 정신과 병동에 문 잠그고 들어가는데 그 환자들이 그 우리가 이제 열쇠를 사용하고 환자들은 아무리 미모에 친절한 간호사들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하염없이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랄지 이러면서 마음극장이라는 정신과 병동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불안하지 않고 사시나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불안하고 힘들죠. 그거 이제 성격 차이 또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심하냐? 뭐 요즘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황 장애가 많은데 저희가 사실 불안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녀들 한번 보세요. 배째라, 아이고, 아빠, 내가 하늘에서 저분이 나를 내려보내실 때 내가 먹을 거는 다 나한테 부여하셔서 이런 애들은 공부 못해요. 그죠? 배째라, 별 걱정 다 하세요. 그런데 약간 불안한 애들.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너 그 정도면 됐어 좀 쉬어라 그래도 아니야 나 더 공부해야 돼 이런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환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불안과 것이고 이 걱정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순기능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코로나 얘기도 하겠지만 100% 순도 높은 나쁜 거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 안 눌러줄까 하는 불안감. 네,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더 잘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거 불안하지 않는다면 뭐 몇 명이 되건 말건 그냥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눌러달라는 의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불안감 별로 없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나마 이제 불안감이 뭐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더 먹었을 때 그냥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 정도 불안감? 실제로 저는 불안감 거의 못 느끼고 예를 들어 잘 안 놀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위에 유리장 같은 게 짜깐 깨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어머나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냥 뒤로 돌아봐요. 깨졌구나. 그런 스타일이 좀 가깝습니다. 네. 말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 세상살이도 좀 편한데 제가 정신과 다녀보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아주 멘탈이 강하거나 나쁜 사람들은 그걸 전부 밖으로 발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를 덜 받는데 착하고 좋은 사람은 그걸 자기한테 투사를 해가지고 스스로를 다치게 함으로써 그걸 이제 해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사고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사고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별로 시도하지 않은 일들을 과감하게 많이 하거든요. 위험한 일들.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고 당할 위험도 우리 PD님도 오히려 막 말아먹고 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구만요. 이럴 게 있잖아요. 이 고민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예. 한번 결단 내려지면 바로 질러버리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결정장애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결정장애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네. 뭐 하나 선택하는데 내가 보기엔 똑같은 신발인데 이거 고를지 저거 고를지를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 그래놓고 반대쪽 지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쪽 A라고 하는 쪽을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봐. 지가 결정을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정신과 병동 안에서 상황극이나 심리치료극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코 드라마라고 하는 이제 심리극이 실제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훈련된 리더가 치료자가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환자들이 그 약으로 치료하는 거 외에 자존감을 높인달지 또 이제 이런 사회적 관계 능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적 활동이 정신과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이제 실제로 연극을 많이 했습니다. 심청전, 놀부전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환자들이 이제 그 연극하면 대사를 외워야 되고 또 혼자 대사 치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상호작용을 늘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연극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일 때, 평간호사일 때 이제 환자들이 이제 준비는 다 했는데 막상 그 연극할 때 가면은 쫄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빨리 대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제 뭐든지 다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해야 되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뺑덕어 몸으로 이제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한복을 꿰차고 안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죠. 그랬더니 그렇죠. 관객석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번 연극에는 외국인도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바탕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연극을 이제 연상하면서 했고, 근데 사실 정신과 병동만 마음극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장소가 마음극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지금 코로나19가 한창 왕성한 이것도 마음극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개개인 하나도 오늘 하루를 그죠? 마음극장이라는 데서 어떤 연극, 어떤 영화가 올라갈지는 다 각자 상영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게 이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중적 자아가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화가 나는데 화 안 난 척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도 꽤 크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음극장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요. 코로나 블루.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표현을 언론들이 꽤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블루 그러면 우울하다 이런 뜻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 내리자면 어떤 뜻일까요? 글쎄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쓰지 말고 코로나 우울증으로 쓰자고 이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언택트라는 말 쓰지 말고 비대면이라고 쓰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학적인 용어를 찾아봤더니 산후우울증이 포스트파tum 블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마 그것을 따가지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다 해서 코로나 블루라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우울증보다는 코로나 블루가 좀 익숙한 상황인데 이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명백하게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과 공포, 이것이 이제 이 불안과 공포로 인한 심리적 반응까지 포함해가지고 코로나 블루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그렇게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이 병적 반응이 우울한 상태에서 기분 저하 상태에서 2주 이상 지속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것이면 코로나 블루라고 진단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우울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난다. 가끔씩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불안감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깊은 일도 별로 없는 평이하게 보통
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네. 방금 그게 또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요? 본인이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깔아지는 정도가 돼야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동안 재미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흥미의 저하가 지속되는 것도 사실은 우울증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 네. 얼마 전에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그 음식이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꽤 오래돼 계속됐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우울증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인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예.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내가 느끼는 건 방송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 막연한 이 느낌이 있잖아요. 막막한 느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냐? 그리고 또 오늘 또 마누라 얼굴을 보니까 우울하네. 나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지금 이상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우울한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조에 있잖아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가노라. 멋집니다. 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예. 내가 뭐랄까 어떤 사람의 감정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게 병이 돼서 잠 못 든다. 이게 그게 우울증 아니에요? 알고 보면? 비슷한 거 아닐까? 그 시구절하고 적절을 하지는 그래, 않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저는 연애 안 간절한 기다림. 해보셨어요? 예. 아, 그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뭐 많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는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까지 가면 그건 우울증 상태로 봐야 근데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항상 감정이 멘탈이 잘 안 흔들리는 편인데 한 번 화가 나면 폭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게 그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평소에 적당히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낼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낼 것 같은데 화를 안 내고 참고 있다가 화를 내면 되게 많이 폭발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거는 성격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그 그건 성격의 실제로 문제입니까? 실제로 그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평상시 감정 표현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확실하게 오래 사는데 그것을 꾹꾹 눌러놓고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반응을 나타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로 이해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코로나 블루를 자가 진단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자가 진단으로 그 이걸 증세를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내가 일상하고 다르다라 느끼면 네. 그때는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 좋아졌다 나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한 2주 이상 계속되면 이게 뭔가 그 우울증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우울한 상태가 원인이 코로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좀 우울한 경향이 있고 좀 우울증이 있었던 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은 되게 긍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 질문이 하나 그거였어요. 우울한 게 뭐예요? 그 느낌에 좀 가까운데 예. 예를 들어 이제 새벽에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퇴근할 때 예. 길거리에 있는 거 이렇게 풀 한 폭이라도 이렇게 막 보고 뭔가 여유를 느끼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저 뭐 단톡방에다가 코로나 발병한 숫자 같은 거 올리면서 뭔가 막 몇백 명 올라가면은 되게 불안하고 또 숫자가 줄어들어서 오늘 같이 숫자가 굉장히 확 줄어들었을 때는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이게 지금 정치인 마인드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뭐 정상적이죠. 뭐 저도 이제 숫자만 아침 10시 이후에 발표하는 거예요. 숫자를 그거 이제 땡 하면 그거부터 보거든요. 오늘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요. 예. 내가 이제 거의 문재인 대통령화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전 국민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블루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보면 좀 그 메커니즘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 메커니즘이 그 명백한 바이러스로 인한 그 원인으로 그 발생하는 이제 우울한 상태인데 그 매개가 뭐냐 하면 불안증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나 내 가족들이 그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증.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요. 실제로 그 감염되어도 80% 이상은 증세도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냥 좀 몸살 좀 왔나 보다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게 언론에서 계속 사망자 숫자도 나오니까 그 병의 중증도에 비해서 좀 많이 그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그런 경향도 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성격의 문제가 확실히 저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 게 코로나가 막 한참 이렇게 창궐한다고 할까요? 예. 이럴 때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한 명 걸려라. 그것 때문에 한 날마다 방송했다가 한 2주만 쉬어보자. 예. 좀 이상한가요? 아이,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전쟁 나라나 그러면 시험 안 볼 텐데 그럴 때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에 계시다라는 거가 저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언젠가 한 번은 우리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조마조마하자고 느끼면은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방역한다고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던 게 몇 달 전에 어떤 직원이 이태원에서 자기 친구랑 그때 그 한참 그랬을 때 술 마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막 걱정을 하길래 야, 너 확진 받으면 우리 네 덕분에 한 2주만 쉬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의 중요한 두 번째 원인이 그동안 당연시되던 일상들이 멈춰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식이나 장식에도 참석 못하고 이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어렵고 또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명백한 원인적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는 이게 언론들이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인이 해석해가지고 이건 별거 아니야. 그래서 걸리면 한 2주 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부추겨가지고 언론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사태들을 많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들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그런 것도 코로나 블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 박사님 말씀에 조금 추가하자면요. 네. 제가 사실 만 65세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매스컴에서 뉴스를 볼 때마다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더욱 조심하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나머지 분들이 느끼시는 거 굉장히 달라요. 아, 그래요? 노약자네. 스스로 네, 이게 노약자가 아니신 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하고 달라요. 우리 얼마 전에 다뤘던 것 중에 노인 연령 그렇죠. 70세로 올려야 된다. 올리시죠. 네,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뉴스에서는 계속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외출을 더욱더 삼가고 나네, 당신이네 이렇게 되고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고혈압.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고위험군인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그렇거든요. 어머니 또래 분들한테도 아주머니 이렇게 가끔씩 일부러 부르는데 그게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럼요. 아니 누나 그러시죠 뭐. 쓰신 김에. 내가 절대 안 부르노칭이 어떤 사람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안 불러요.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주머니 아저씨 이렇게 일부러 부르는데. 네, 센스쟁이십니다. 70까지는 중년인 걸로. 네. 근데 이제 더불어서 아까 이제 일상적인 제약이 심하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년퇴직이 이제 2월 달이었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퇴임식을 다 준비하고 초청장까지 다 만들어서 다 돌렸어요. 그런데 못한 거예요. 헐. 근데 이제 퇴임식은 뭐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이라는 건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순서 준비했는데 못 하니까 진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3월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껌값이구나. 그죠? 일생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기쁨, 그날의 기쁨을 다 못 누리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결혼식, 그쵸? 결혼식에 다 친구들도 마스크 쓰고 기념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사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그 요양병원에 그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전염의 위험 때문에 안에 계신 부모님들은 유리창에 계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건물 밖에서 손만은 들고 이게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된다 그러지만 그걸 이해하시겠냐고요. 그러네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심각하실 거고 그래서 이 병의 악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들으니까
아 진짜 이게 일상이 멈춘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제가 봤을 듭니다. 때는 그래도 가장 우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 같아요. 장사가 아예 못하는 사람들. 예. 직장에서 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계의 위협을 받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나아질지 언제 그쵸. 어쩔지는 잘 몰라. 그 우울감은 정말 대단할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날 패널 중에서도 얼마 전에 결혼하신 그 김성아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나라에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야말로 KTX 승무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장고한 기간을 꿋꿋하게 투쟁을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늦게 결혼을 하시는데 그 결혼식 날 콜라 블루 때문에 집회금지 명령이 내리니까 그야말로 친척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 동료들이 그 자기들을 대신해서 힘들게 싸워줬던 그 친구의 결혼식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동료들은 아무도 못 부르고 진짜 그 일가족 친척만 부르고 해도 50명이 넘어서 일본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런 결혼을 했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시간을 보면서 지금쯤 뭐 저 신부가 입장을 했겠구나, 지금쯤 줄여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참 저 인생이 왜 저렇게 잘 안 풀리나 이런 안타까움도 들고 또 세계에서 아마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하는 그런 또 추억을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 신랑 신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의외로 또 꿋꿋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그런 결혼식이 소위 말해서 망치다 생각하면 막 울고불고 며칠 동안 우울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예. 지금 그 블루라고 하는 게 예. 우리의 색깔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블루가 다른 표현으로는 우울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파란색 파장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요? 예.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게 그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이 안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망막에서 인지를 하는데 그 세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드셀하고 콘셀. 그래서 막대 세포하고 원추 세포가 있는데 그 중간에 최근에 새로 발견된 게 이 특별하게 푸른색을 인지하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감광신경절 세포해서 IPRGC 뭐 이렇게 어렵게 좀 부르는데 요게 480 나노미터의 푸른색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인간의 각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푸른색이 부적절한 시간에 계속 노출되면 우울한 기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낮에는 이 푸른색이 많이 오면 각성이 잘 됩니다. 근데 자야 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오랫동안 본다든지 텔레비를 켜놓고 잠이 들면 눈꺼풀은 이제 얇기 때문에 그 푸른색이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푸른색에 노출되면 이게 불면증이 오고 그 전날 밤에 제대로 잠을 깊이 못 자면 다음날 피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울증으로 진화한다. 예.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학술 잡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에 이게 실려서 검증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바로 바꾸시려고요? 좀 해주세요. 저쪽에. 오늘은 좀 따뜻하게. 네, 근데 이제 블루가 순기능적으로 기능할 때는 이게 사실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기업에서 그 상표를 블루를 쓰잖아요. 예, 상대 경쟁 회사에서 아주 땅을 쳤다고 합니다. 뺏겼구나. 예. 삼성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기능으로 갈 적에는 이제 잠수를 타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한테 이 블루 기질이 좀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쉬는 날 그냥 소파와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리모컨 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남자들이 굴리고, 로망이죠. 네, 이제 그러기도 하고, 사실 음식 먹으러 갈 때는 이 블루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스튜디오 같은 색깔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식욕을 좀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히려 내가 이 거꾸로 색깔 때문에 이제 입맛이었구나. 주황색은 이제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데 주황색이 칼라인 음식점은 좀 삼가해야 된다라는 칼라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낮에 직전한 시간에 푸른색이 오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깔아진 사람들이 좀 각성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자야 될 시간에는 푸른색이 접하지 않도록 텔레비도 끄고 또 핸드폰도 끄고 또 필요하면 커튼을 내리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숙면을 유지하고 또 다음 날 불면으로 인한 우울증이 안 생기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잘 견디시는 분도 꽤 많겠지만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가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면 굉장히 많다는 뜻일 텐데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정부가 조사한 것보다도 그 인크루트라는 저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이 취업이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적으로 공채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울증이 증가한 것 같아서 이것을 전국 성인 남녀 5,000명 넘게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우울을 경험했다는 저 분들의 숫자가 4월, 6월, 9월 되면서 각각 54%, 70%, 71% 이렇게 점점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떤 그 지표로 나오네요. 예, 아주 그 시기별로 정비례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도 시기별로 그 달라진대요. 그 코로나 초기인 4월 달에는 그냥 외출을 못 하니까 저 답답하고 지루하다라는 쪽이 많았는데 6월 달에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채용 불안. 이 인크루트 회사 자체가 이제 취업생들이 많이 그 보는 사이트라서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9월 달 와서는 드디어 무기력함, 사회관계 결여 이런 것으로 인한 우울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해서 점점 우울증의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언론에서는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이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를 내가 어제인가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이렇게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보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방역엔 도움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 부분 좀 어떤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예. 근데 그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제 명절 지내고 나면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그렇죠. 예 반란을 일으키기 반보 직전이잖아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실제로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피부로 느끼는 게 좀 다르고 명절이면 다 자기네 집 가자는 남자 집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여자들은 이제 아마 표정 관리하느라고 좀 우리나라 며느리들이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 것 같은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구나. 네, 그것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정년 퇴직하고 집에 들어앉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41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지금 이제 두 딸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가 있고 하나는 지방에 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일찍 출근하고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 상태잖아요. 숙제도 없어. 뭘 며칠까지 해내야 되는 것도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을 돌골싱, 돌아온 골드 싱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9월 달 들어서 이게 2.5 단계로 격상하고 나서는요. 이 수치가 저는 이상구 네. 박사님하고 먼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거 딱 내 얘기다. 완전히 무기력감인데요. 뭐를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려고 나오셨는데 본인이 환자시죠. 그렇지만 이 운디드 힐러, 예, 상처받은 치유자. 이 경험자가 또 이 살아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게 무기력감, 어떻게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젊은 애들 다 용서된다. 5월 달에 이태원 같은 애들도 다 용서되고, 저렇게 위험하다는데도 홍대를 방거리를 어슬렁거리는 남자애들, 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오래되니까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무기력감. 근데 이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약간 스타일이 소확행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길거리에 풀풀이 뭐 이쁘게 핀 꽃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야기를 좀 약간 점핑을 해보면 놀 만큼 놀아봤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미지 세계나 유흥 이런 데에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뭘 놀고 싶다 이런 감정이 없어. 굳이 뭔가 욕심을 부리자면 경치 좋은데 여행하고 싶다 정도지만 그것도 강렬한 욕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화분 하나 예쁜 거 사는 거 이런 정도가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막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개인 방역 위생만 철저히 하면 대충 하고 삽니다. 뭐 이런 정도로 사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건강한 정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이 재벌가의 자제들이 그 아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강한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죠. 저희 그 친구들 중에서 공인회계사 하는 친구들이 운영하는 모임이 재망회라고 있는데요. 재망회? 예, 재벌 막내 아들 모임.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은 난 다 망하는 줄 알았네. 권력을 승계받고 경영을 이어받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막내쯤 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하고 같이 회계사한테 그 자산 운영을 맡기면서 우리 애 망하지 않도록 관리만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운영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재망회인데 재벌 막내 아들 모임인데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같은 재망인데 재벌 망나니 아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망나니. 왜냐하면 모든 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뭐 돈이 많다고 절대 좋은 일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야기가 지금 진도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은 그렇고 외국은 더 심할 것 같은 게 그나마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막지 봉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외국 같은 데는 막 봉쇄한 나라들도 있고 지금 유럽 같은 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의사들이 많이 보는 잡지 중에 하나가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과 쌍벽을 이룬 게 야마라 해갖고 예. 그 미국 의사 협회지인데 여기에 이 코로나 우울증이 실렸습니다. 거기 실리면 이제 굉장히 권위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데요. 보스턴 대학교 공주보건대학원 파블헬스 스쿨하고 브라운대가 같이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유행 이전과 비교해서 무기력, 의욕 저하 같은 경험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8.5%에서 28%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우울증의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이건 다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포함한 우울증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맞춰가지고 진단을 한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또 우울증의 정도를 이제 4단계로 나눠서 비교해 보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 19 유행 전보다 유행 이후에 굉장히 더 심해졌는데요. 이 시비어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유행 전에는 0.7%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19 유행하고 나니까 5.1%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고 또 이런 것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BBC가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10명 중에 1명꼴로 우울감을 겪었는데 그게 작년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있고 나니까 이게 5명 중에 1명으로 2배나 늘었다는 거죠. 영국이 좀 심하게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도 같은 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총 들고 이동 통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15세에서 29세까지 젊은 인구들의 41%가 실직을 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20대, 30대는 270만 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계 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이 이 실직과 일자리 상실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젊은 인구에서 급증하고 있다. 또 우울증이 높아지면 제일 심한 게 자살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ILO가 청년과 코로나19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 보니까 일자리나 교육이나 인권이나 정신건강 등의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봤더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의 절반이 좌절과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올 정도로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보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국민들이 오늘 뭐 어떤 기사는 정의용 본부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이런 기사를 실었던데요. 방역을 잘해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1등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 경제 성장률에 계산이 안 되는 국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굉장히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뭐 지금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사치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당연히 사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일종의 원인이 분명히 되기도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코로나 우울증으로 정신과 환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예, 제 친구들이 이제 개원가에 있으니까 제가 그 과별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특히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그냥 앵간 아프면 안 가버립니다. 괜히 갔다가 또 뭐 코로나 진단받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또 갔다가 감염될까 우려가 돼가지고 이 최근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4월달에 어원급들의 과목별 진료비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신과는 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3% 가까이 늘었는데 이비인후과는 45%가 감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그것도 있지 않나요? 그 미세먼지. 올해는 미세먼지란 말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지금이 겨울철이 아니고 봄부터 여름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코로나19고 소아청소년과 지금 옛날에는 소아과인데 지금은 소청과를 하는데 여기는 67%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애들이 더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해갖고 부모들이 아예 병원에 안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간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물론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가 적게 나가니까 좋겠지만은 그만큼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 집에서 그냥 참고 지내는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참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감기라든지 이런 질환이야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질환이 호흡기 질환으로서는 그냥 지나가겠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으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 이비인후과를 다녀왔거든요. 귀가 안 좋아서.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가고 있는데요. 대기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저 혼자예요, 환자가. 예. 야, 그러면 그 의사들도 코로나 블루 걸리겠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민망해서 제가 그냥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아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그 비슷한 걸로 제 일 하나만 들어보면 저는 늘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떤 상념에 빠질 시간이 없어. 이거 우울감을 느낄 시간도 없이 그냥 하루가 슉슉 지나가서 요즘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주일 왜 이렇게 빨리 가? 우리 똑같거든요.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가기 싫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 다독이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금방 금요일 되는다 뭐. 이게 계속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블루를 공식적 질병으로 지금 인정해서 별도의 질병 코드를 만든다. 사실입니까? 예, 이걸 윤태호 교수가 이제 지금 복지부의 개방형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정경본부장이 브리핑 안 하면 이제 윤태호 국장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텔레비 보면 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블루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한국 표준 질병 4인 분류라 해서 KCD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 이 KCD는 ICD라 해가지고 국제 표준 4인 질병 분류의 코드를 가지고 질환별로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눠지는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코로나 블루를 넣겠다는 거예요. 넣으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건강보험에서 코드를 잡으면 이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급여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게임 산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게 병이란 말이냐. 예,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국제표준 4인 질병 4인 분류에서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2022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정해졌는데요. 코로나 분류는 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가 생기면 질병 분류가 가능하고 그럼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한다든지 이제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게 되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상황이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적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병원을 가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되지. 이런 시절이 분명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내가 우울증이 왔어? 병원까지 가야 될 이야기야? 저번에 한번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블루 대처법 중에 햇빛을 좀 많이 쬐라 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되게 가볍게 보면 되게 가벼울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질환이 심각한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질환인데 이걸 치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의 이제 주제고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저 코로나 우울증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요건데 방금 우리 푸른나무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이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데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묵히면 이게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찝찝하면 일단 병원 가서 한번 상담해보고 진단 받아보는 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가장 큰 부작용이 자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이 그 자살했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알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복지부 있을 때 제 밑에 떼고 있던 과장이 자녀를 다 그 외국에 보내고 혼자서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지냈는데 전혀 같이 일할 때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했다는 걸 뉴스를 통해 듣고서 복지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인데 누구지? 했다가 이제 전혀 생각도 못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는 놀랐고 두 번째는 반성이 됐었어요. 저 사람이 자살하기 전까지 내한테 굉장히 많은 SOS를 쳤을 건데 왜 내가 그것을 못 알아챘을까? 관심 기울이면 알 수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 자체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놓쳤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좀 의심되거나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일단 진단 한번 받아봐라. 예. 이 권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약 드시면 안 죽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소식 전해지면 보통 사람들이 왜 그랬대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잖아요. 전 답은 되게 명료했어요. 저 아픈 건데. 예. 그렇죠. 치료 못 받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맞는 네. 거죠. 또 하나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의 경험을 나누면요. 이렇게 면회 오는 분들이 이제 가족이나 마음 굳게 먹으라고 마음을 굳게 먹으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2번 죽이는 거거든요. 마음 굳게 먹어서 뭐 우울증 안 걸릴 수 있다면 병원에 왜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마치 마음 굳게 안 먹어서 병 걸린 것처럼 해서 환자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네, 말해야 이거는-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 이거는 약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질병이다. 마음 굳게 먹지 못하는 병인데 마음 굳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질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감기도 어떤 사람은 뭐 이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서 별로 안 아프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감기 때문에 폐렴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일 이제 심각한 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마음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SOS를 못 하죠. 진짜 병원에 가는 거를 주저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근데 그게 깊어지면 그게 병이 되는 거고 그게 극단적 선택으로 가고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예. 2주, 그렇죠? 그 WHO가 질병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단순히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몸이 산뜻하고 개운하면서 그 가슴이 뛰고 의욕에 부풀어 있는 이런 상태는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릴 때 또는 청소년기에 느껴보고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유포릭하게 완전히 매니아 상태에서 흥분하는 걸 요구하진 않지만은 계속 우울 상태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과감하게 약을 좀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적으니까 햇빛을 많이 못 쬐니까 실제로 이제 우울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병률이. 그래서 그 나라들은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거의 타이레놀 같이 먹어요. 그냥 직접 씹어 먹은 걸 제가 입에서 본 적도 있는데, 저거 정신과약인데 저렇게 먹어도 되나 생각했는데, 먹어서 생길 부작용보다 안 먹어서 생길 부작용이 더 크니까 의사들이 과감하게 처방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처방이 들어가면 나중에 실비보험에 가입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의 생각도 못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저는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처방받아서라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또 과량으로 안 쓰면 되거든요. 약간 써가지고 그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고 몸이 개운하면서 활기가 있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저는 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랑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절피뎀이요. 예. 그것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 꽤 많았잖아요. 졸피뎀이 자살을 하게 하진 않는데요. 그건 뭐예요? 그게 수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피뎀을 부작용이라고 먹어야 될 정도로 우울증이 오래 지속된 분들은 자살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눈이 나빠서 TV를 가까이 보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이제 자살할 때 사람들이 졸피뎀을 이제 모아놨다가 먹기도 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무식한 방법이다. 엄청 많이 먹어도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어쩌다 가끔씩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에는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예. 그러니까 잠들 때만 행복한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올까라는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2번 정도 시도를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태어나서 내 가치 없는 일들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고, 그때 그 우울감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내 나름대로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필요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해지고 싶다. 이게 지금 이 방송입니다. 예. 우리 푸나님은 굉장히 잘 견뎌내신 편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주로 큰 힘이 된 게 자녀들을 하더만요. 네. 잠들은 자녀들 얼굴 맞습니다. 보면 네. 내가 살아나야지,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에 위안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 코로나 블루 극복하는 방법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막 검증되지 않은 뉴스를 쏟아붓는데, 이렇게 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는 나쁜 뉴스는 좀 자제하고 또 팩트 자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려 해야지, 없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병정해인이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만들어낸 뉴스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있다면서요? 규칙적 생활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합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지겹던데. 저만큼 규칙적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칸트에 가깝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여기 사무실 나오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거의 정확해요. 근데 저한테 엄청 지겹더라고요. 뭔가 다른 스케줄 갖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인체가 서카디안 리듬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생체 시계가 돌아갔는데 그걸 규칙을 흐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깨어 있을 때 햇볕을 좀 많이 쬐도록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 생활 중요하군요. 네, 게다가 이제 감염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잖아요. 오죽하면은 뭐 처음에 확진자 유행했잖아요. 그 단어가 확진자. 그것처럼 활동량 감소는 사실 살찌는데도 영향을 주지만 정신도 함께 나약하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마스크 쓰고 무조건 햇빛 좋을 때, 요즘 특히 햇빛 좋은데 걷고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짜뉴스 현혹되지 않는 거, 세 번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번째가 뭐냐면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든지 비대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정 소통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도 좋고 뭐 카톡도 좋고 핸드폰도 좋고 어쨌든 마음을 자꾸 나누면 우울증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요, 그렇다고 술 먹는 게 제일 나쁘더라고요. 그럼요. 해보니까 이제 그 어려운 걸 피해가려고 술을 먹고 잊으려고 막 하던 것들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맨정신에 아무것도 못해요.
술이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면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 아닐까요? 그럼요. 그리고 우울증이 알코올리즘을 유발하기도 하고 알코올리즘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네, 제가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정신간호학을 가르치니까요. 그 우울증 가르칠 때 꼭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술은 즐거울 때 마셔야지 기분 나쁠 때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연예인들 보면 되게 그 선행 조건이 술입니다. 애기 엄마인 연예인이 애들을 놔두고 사실 그날 밤에 술을 안 먹었다면 저는 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트리거거든요. 술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술은 어른한테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도 하는데 술은 즐거울 때 마시지 괴로울 때 마시면 사실 깨고 나면 더 기분 엉망되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습관되고 더 우울해지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술은 예.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뭔가 전문성은 아니지만 경험칙은 뭐냐면 힘들 때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던 그 시각으로 보던 세상이 있잖아요. 술을 아예 안 먹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술 먹었을 때만 보이는 세상이 있고 술 안 먹었을 때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술은 감정을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분을 더 크게 만들고 좋은 기분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기분이 더 커지면 더 기분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는데 안 좋을 때 그걸 이겨내기로 술을 마시면 그 우울감이랄까 낭패감 이런 것들이 몇 배로 커져가지고 굉장히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대면에서 술을 못 마시고 또 그 술집도 문을 일찍 닫고 하니까 집에서 그 혼술을 하든지 치맥을 하면서 전화나 그 카톡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술 마시는 이런 게 또 좀 유행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계기로 쓰고 릴렉스하는 계기로 쓰면 되는데 여간방을 잡아가지고 그 눈을 피해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코로나 위험도 높지만은 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육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추가하고 넘어간다면은 그 정확한 그 보도, 뉴스를 듣는 거가 우선 굉장히 네. 중요한데요. 정확한 뉴스라도 자꾸 반복해서 보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신 건강을 연구하는 팀에서 사실 우리나라 뉴스건 모든 뉴스건 사실 기분 좋은 뉴스보다는 훨씬 우울한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의 특성이 그렇죠. 그렇죠. 특성이 뭐 다 그런 것만 취재를 하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본 그룹과 뉴스를 아예 안 본 그룹을 나중에 정신건강을 비교했을 때 뉴스를 본 그룹이 훨씬 더 정신건강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는지 그냥 잠깐 확인해야지. 사실 광화문 그 우리가 촛불로 이제 정권을 이뤄냈는데 그때는 사실 몇 번씩 봐도 힘이 됐지만 요즘 이 코로나와 관계돼서는 너무 뉴스만 보고 있다랄지 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에 많은 분들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심하다 싶으면 치료를 받아라 이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게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병을 계속 키우면 결국에는 드물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만의 어떤 현상에 있어서는 이것도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인식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공중파의 어느 방송도 이렇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 극복 방안을 이야기해 주는 방송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이게 그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거든요. 그런데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또 방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한 4가지 정도의 극복 방안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런 정도라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저는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교수님 책 중에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세상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예를 하면서 혹시 그 상급자가 한평 사람인가? 라는 걸 보고서 제가 빵 터졌는데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전 이제 고정관념이 좀 센 편이고요. 성격 유형이 무지개는 무조건 일곱 가지 예. 색깔이라고 빨주노 초 파남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헌을 읽다 보니까 그 문화권에 따라서는 3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본다라는 네 그런 거를 보고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뒷머리를 한 대 쾅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무지개를
그 똑같이 보는데 빨강과 금정 같은 한 두세 가지만 표현을 하고요. 멕시코에서는 그 특히 멕시코 원주민들은 흑, 백, 적, 황, 청 5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빨주노트 파남보를 그 다 표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미국만 해도 남색은 빼고 표현한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아마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무지개 그러면 7가지라고 완전히 그냥 동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듣고 굉장히 제가 아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각의 이 틀이 많이 이제 견고했던 것이 이제 부드러워졌다고 할까나. 그런데 이제 졸업생을 지도했는데 되게 이제 대학병원을 가면서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교수님 추천서만 잘 써주시면 제가 그 병원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첫 월급을 타기도 전인데 그 졸업생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러길래 이제 그렇게 전화하는 학생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달래면서 알아.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뭔지 물어봐서 했더니 일이 힘든 거는 견디겠는데 상급자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를 못 견디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힘들구나. 근데 상급자가 너를 미워한다는 증거가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날따라 근무하는데 일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야단을 여러 번 맞았대요. 간호사가 태운다 그러죠. 네, 태운다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상급자로서는 이게 환자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목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회식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기분이 나빠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거기 안 가면 또 야단 맞을까봐 억지로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야단친 상급자가 고기를 집어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그러고 줬는데 보니까 안 익은 소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이 진짜 나를 미워하는구나. 얼마나 미워하면 이게 익지도 않은 소고기를 먹으라고 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상급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에 이제 확신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면서 이제 사표를 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학생 편향 아니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네.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생각에 gat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아유 그렇구나 속상했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상급 간호사가 너한테 안 익은 고기를 준 게 진짜 만에 하나 너를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안 익은 고기를 준 다른 이유는 없을까? 라고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급자 편에서는 다 익었는데 네 편에서 안 익어서 다 익은 줄 알고 주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소고기는 원래 덜 익혀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낮에 야단친 게 너무 미안해서 빨리 먹으라고 주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야, 근데 교수님이 옛날에 특강하러 한평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강의하고 났더니 저 멀리 서울에서 온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는데 먹자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다 생고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때만 하더라도 생고기 먹으면 또 기생충에 걸린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생고기를 꺼려 했는데 그 한평에 군청에 있던 그 직원이 저를 대접을 한 건데 교수님 우리 동네에서는 생고기 아니면 고기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냐면 먼저 좋은 고기가 많으니까. 네, 거기 이제 도살장에 육회라든지 아마 육사시미를 먹는 예. 거예요. 한평 한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외갓집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하시게. 그래서 제가 그 졸업생한테 야 근데 혹시 그 상급 간호사가 한평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고기는 생고기가 진짜지라고 하면서 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전라도 분들은 육사시미도 먹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졸업생이 상급 간호사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는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였는데 정말 한평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 이런저런 이유를 하면서 얼굴이 풀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에 남은 물을 반만 차 있는 걸 보고 반만 남았네라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네라는 사람이 있듯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코로나 블루도.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 분명히 잘 이겨내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 그러면 이 졸업생의 예처럼 정말 원하지 않지만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러면 다 나쁜 걸까? 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다 기분 좋은 건 정말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대한민국이 진짜 그럼요. 야 정말 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는 세계 저 최고. 유럽, 예. 미국 뭐 다 형편없네. 이런 거를 보게 됐고 정말 프라우드하니까 더욱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정말 메르스 때와는 달리 방역 체제라는 게 뭐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건강한 면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의 지는 해지만 정말 이 삶을 더 많이 살아갈 우리 후대들한테 이 기후 문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뭐 확진자 몇 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왔고 그다음에 정말 이름만 다르고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교수님 나온 김에 제가 우리 푸나님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푸나님이 여름 내내 아이스 카페 라떼를 정말 이렇게 니트로 계속 달아서 드셨거든요. 근데 겨울에도 그걸 계속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그냥 아예요. 예, 또 바뀌었네요. 요즘은 카페라떼 잘 안 마십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 책에 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게 얼주가. 번아웃 때문에 그렇대요. 네, 얼주가. 그래요? 네. 얼주가. 아이스 커피. 네. 예. 네. 왜 그런지 한번. 네, 네. 예. 저도 이제 예. 그 병원 이제 18년 그 즈음에 제가 사실 병원에서 수술장에서 2년 근무했을 땐 수술장에서 태어난 여자다. 예. 정신과에서 일할 땐 정신과를 위해서 태어난 여자다. 그러고 정말 맹렬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환자 앞에 갔는데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퇴할 때가 됐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전에 증상이 뭐가 왔냐면 그때 이제 아이스 커피가 막 처음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 커피 그 자체의 시원한 거를 즐기는 게 아니고 얼음을 아그작 깨물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렇게 얼음만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너 나중에 내 나이 돼서 어떻게 고생하려고 그렇게 얼음을 씹어 먹냐고 남편도 이제 혹시 나에 대해서 불만 있냐 이렇게 나를 씹듯 얼음을 씹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약국을 하고 한의를 같이 하는 친구한테 갔는데 너 지금 상태가 우리 여름에 선풍기를 계속 틀면 선풍기 뜨거워지잖아. 허혈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네가 너를 혹사시키니까 속에서 열이 나니까 자꾸 얼음이 땡기는 거다. 근데 얼음 먹고 나서 그러면 그게 가셔지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찾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요즘이야 얼주가지만 그렇게 아이스 커피를 찾았구나 이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이 소진이라는 거는 진짜 다 없어져 버린 번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샘물도 그냥 빡빡 긁었으면 그다음에 샘이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발견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자기가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을 보니까 별 이유도 없는데 짜증내고 찾아오는 내담자들한테는 냉담한 그런 거를 보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라는 거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 되는 거고 이 번아웃 상태가 되면 본인은 굉장히 냉담해집니다. 정말 아무 거에도 감흥도 없고요. 그거는 뭐 기분이 좀 이렇게 잔잔하다는 상태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나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냉담해집니다. 예. 그 부분은요. 약간 좀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아이스 커피를 얼음까지 다 씹어 먹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는 얼음을 아예 안 먹어요 이제. 시원한 물만 먹고 얼음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가 평가하는 건 좀 우습긴 한데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아도 그 주말에 동네 이제 저 옆에 임대 아파트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동네에 이렇게 휴지를 그러니까 폐지를 이렇게 주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늘상 그분한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이 이렇게 무슨 뭐 박스 하나가 나왔을 때 다 치워주시기 때문에. 치워주시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 주말 그때가 일요일 저녁 시간이었는데 바로 앞에 계시길래 호주머니에서 그 명절 잘 세시라고 돈 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고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약간 좀 그런 게 주위에 일상에 좀 넘쳐나는 스타일이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아이스 카페라떼를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인데 우리 푸나님 많이 힘들어서
저걸 계속 많이 마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진짜 얼음 다 씹어 먹고. 예. 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잘 극복을 하셨어요. 그렇죠. 요즘은 네. 그렇게 많이 안 드시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한 잔? 예. 그리고 얼음 안 먹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진짜 그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감염된 사람들을 간호하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생각이 저절로 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쯤 소진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구 박사님 그분들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싸우는 그 의료진들이 혹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거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로딩을 줄여야죠. 예. 교대 근무 시간을 더 짧게 해준다든지 봐야 될 환자 숫자를 줄여든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추석 때 좀 조심하셔가지고 다시 대유행 안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말 그분들을 도운 거고요. 또 하나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칭찬 릴레이, 덕분에 챌린지 이런 게 실제로 그 보통 사람한테는 뭐 의뢰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다들 안아주는구나 하면서 이게 버텨낼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주위에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있잖아요. 과하면 오버한 것은 약간 가식 같고 자연스럽게 하는 고마움의 표현, 그렇죠. 감사함의 표현 이런 표현들을 해줌으로써 상대가 그게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이든 간에 자기 가치를 느끼게끔 해주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고생한다. 아, 네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너무 좋아 죽겠어.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줘야 그게 소통 아닐까요? 네. 네, 그럼요.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 사실 좀 굉장히 익숙치가 않거든요. 네. 야박합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식의 그래서 표현들. 그 보건소 검역하신 분한테 그 살짝 야구르트 갖다 놓고 온다든지 김밥을 좀 포장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알게 모르게 그분들을 버텨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그렇게 소진되도록까지 자기를 몰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은 그런 증세가 생겼을 때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둬 버리셨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는 또 그 분야 전문가니까 자신에게 맞는 처방을 내리시는데 자기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푸나님 같은 경우에 만일 그런 증세가 계속되면 방송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극복하시니까 저번에 과로사 우리 진단 테스트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힘들 텐데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내 결정으로 다 모든 게 사실상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도 버겁다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은 이게 과로인데 원해서 하는 일은 재미거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거는 평소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를 평소에 잘 해소하면 소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저희가 유념하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정년 퇴임 하시고 나서 쓸 수 있는 글 중에 하나가 그 라떼 이즈 호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이게 또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나도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교수님 글을 보면서 참 느꼈는데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어느덧 꼰대가 돼 있잖아요. 정말 싫은 말인데 저도 저의 말하는 학생들을 만나거나 후배들을 만나면 제 말 속에 나 때는 말이야 얘기 많이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수간호사 그림자도 안 밟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뭐 까려면 까는 거지 뭐 이런 남자들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진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만큼 많은 사람들이 퇴준생이라고 합니다. 퇴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간호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조용히 돈 모아가지고 또 휴가 모아서 외국 여행 가는 게 유행이긴 했지만 이제는 들어온 지 1년도 안 된 곧 들어온 간호사가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2년 한 다음에는 다시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라는 얘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느 날 제 연구실 복도에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식물이 사랑초가 있었고 이제 다육식물이 있었는데 사랑초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을 많이 줄수록 좋아하는데 똑같이 다육식물에다 물을 그만큼 주면 그 다육식물은 우리가 썩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요즘 아이들은 다육식물이구나. 우리 때는 막
진짜 선배가 뭐 사주고 이러면 무조건 좋아하고 가서 재롱 떨고 이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회식도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무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멘토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때나 비슷하게 젊은 사람들도 자기 삶의 멘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멘토와 이 꼰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꼰대는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이것이 꼰대라고 한다면 멘토라는 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을 청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이제 철학자인 한 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힘이랄지 그 생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냐?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은 자가 누구예요? 결국 선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 부제에 마중물이 되고 싶은 선배 이야기라는 그 부제를 가졌는데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마당에 다 펌프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까? 그 펌프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한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붓지 않으면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 바가지 물을 왜 꼭 저렇게 준비를 하나. 그런데 그렇게 선배가 마중물이 되어서 한 바가지 부어졌을 때 그 후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능성들이 그냥 맑은 물이 돼서 찰찰찰찰 나오지 않나. 그것이 선배와 후배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앞에 삶을 먼저 살아갔다는 멋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후배들한테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간호사 생활을 41년의 간호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이제는 제자들을 얼굴 보고 지도를 못하니까 이렇게 글로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 좀 얼굴이 붉어지는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책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야,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자, 코로나 블루 이야기였는데 전반적으로 이 주제가 아니라도 우리 주희주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또 올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사람 사는 게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이야기. 가끔씩은 정치 이야기 이슈 파이팅 하다가 우리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76회 방송은 이렇게 훈훈한 결말을 맺으면서 여러분 아프시면요 일단 병원 가시는 게 마음 아픈 것도 몸 아픈 것만큼이나 훨씬 중요하다. 증상이 있다 싶으면은 어떻게든 표현을 하시고 병원 가시면 사실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176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